그런 여러 가지 페어를 한 부서, 한 건물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저희 기관 정도와는 한두 개 정도밖에 더 없을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큰 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거 모든 걸 이렇게 한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 저희가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너무 재미있는 주제로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핵심이에요. 핵심. 제목 자체가 핵심이에요. 핵심 광물 자원.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준비하셨던데요. 요즘에 핵심 광물 자원 때문에 달 탐사가 또 활발하지 않습니까? 달에 왜 가야 되는지 그런 거 다 자원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에 가기 전에 핵심 광물 자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오신 김영민 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네. 저희가 안될과학에서 그동안 많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질학, 아, 그렇죠. 광물 네. 이런 쪽이거든요. 오늘 딱 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KBSI. I가 붙어야 됩니다. 네, KBS는 방송국이고요. 맞아요. 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이제 기초과학을 말 그대로 보면은 지원을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초과학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다 지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긴가 보다. 그 중에서 이제 광물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항성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름이 좀 길어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좀 긴데 그 이유가 이제 기초과학을 지원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 개별 대학의 개별 랩에서 갖추기 힘든 그렇죠. 굉장히 고가의 연구 장비라든지 분석 장비들을 네. 국가에서 연구비를 나서 그 저희가 구축을 해서 네. 그거를 잘 운영을 하면서 장비를 사용하시는 여러 연구자분들과 함께 공동 연구도 하고 저희가 분석법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기초과학 연구도 하고 이런 이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네. 한 30년이 지금 좀 넘었습니다. 기관이 역사가 30년이 넘었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물화생지가 다 있어요. 저희는 물화생지, 기초과학 전 분야의 연구를 같이 수행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근데 그럼 재밌겠다. 재밌어요. 그러면은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뭔가 특별한 의뢰라던가 되게 잊기 힘든 그런 의뢰도 있나요? 2010년대 초중반에는 일본 대지진 나고 원자 사고 났을 때 네네네. 그때 저는 입수하기 사실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방사능 때문에 좀 그 분석 때문에 좀 이슈가 좀 있었고 제가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뭐 5년이면은 뭐 많이 된 거죠. 뭐 저희 뭐 30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면 그런 분석 관련된 이슈들은 아마 저희 쪽에서 저희 기관이 많이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럼요. 예, 그런 것들 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가 KBS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러 나오신 거죠? 저는 오늘 이제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핵심 광물 자원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일단 가져오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탐사하고 개발할. 개발할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대체 탐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여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심 광물 자원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탐사하고 개발하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근데 이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또 분석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네. 동위원소라는 걸 가지고 분석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핵심 광물 자원을 추적하나 이런 것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첫 장부터? 자극적인데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우리가 이제 그 뭐 핵심 광물 자원을 검색해서 핵심 광물 자원을 넣고 엔터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핵심 광물 자원이 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네. 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그렇지. 어디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네. 이거 아니다. 이게 우리가 핵심 광물 자원은 좀 과학적으로 오늘은 좀 그렇죠. 제가 저희는 주식 방송이 아니거든요. 주식 방송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그래서 혹시라도 종목을 찝어준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늘. 그런 기대를 그런 거 하고 없어. 오셨다면은 전혀 아닙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핵심 광물 자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도대체 핵심 광물 자원이란 뭐냐면요.
가격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가격 변동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는 이것들이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데 이게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에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이걸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요런 거가 핵심 광물 자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이 뭐죠? 반도체, 그렇죠. 2차 전지 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가 관련된 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33개를 지정했어요. 33개를 지정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자동차하고 비행기 보이시죠? 네. 네. 저게 한 3, 40년 전에는 우리가 저기에만 집중했어요. 우리 산업이. 그러니까 완제품만 집중을 한 거야. 제조업에 대해서. 그러다가 우리의 핵심 산업들이 좀 2차 전지나 반도체로 옮겨가면서 어떤 소재나 부품 쪽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2차 전지, 반도체, 뭐 소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제일 아래에 있는 우리 광물 자원, 여기 보면 니켈, 코발트, 철, 구리, 리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역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저게 없으면 2차 전지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근데 저런 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좀 작았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조금씩 우리도 아, 저게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하구나. 저기도 좀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조금씩 그런 공감대가 현상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작년에 33종을 지정해서 이제 좀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네. 연구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마다 달라요. 33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마다 달라. 우리나라 다르고 미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왜냐면 주요 산업들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밀고 있는 산업들이 다르니까 국가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시기마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주력이니까 지금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관련된 것들만 쫙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산업 구조가 좀 바뀌면 당연히 핵심 광물 자원 종류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겠죠. 아,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마다 나라별로 지정하고 있는 핵심 광물 자원이 다르다. 어떤 국가별로 전 지구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이라는 것도 따로 정했어요. 33개 중에 10개를 더 정했어. 어. 리튬, 리튬,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니켈, 니켈, 아, 그다음에 들었죠. 코발트, 코발트, 그다음에 망간이 이제 망간, 우리가 망간. 이제 C, 카본, 흑연. 흑연. 그리고 히토류 들어보셨어요? 히토류 들어왔죠. 히토류 5개. 그래서 총 10개를 잡고 있어요. 히토류 빼고 5개 다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요거 저 전지네요, 전지.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랑 관련이 있어요. 히토류는 뭐 워낙 반도체. 우리가,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히토류를. 그렇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히토류는. 네. 모든 데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시대 핵심 광물 확보 전략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호주랑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기업체 연구소에서도 이제 핵심 광물 자원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이 핵심 광물 자원이라는 게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닌 아닙니다. 거죠. 네. 우리가 갖고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가 엄청 중요하게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광물마다 제철이 있나요? 아, 제철? 아, 제철. 약간 제철. 약간 제철. 생각지도 못한. 약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요즘 예를 들면 망간이 제철인 거잖아, 요즘 우리 그러니까 산업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시가가 좀 낮을 때가 있나 이 친구를 약간 쟁여놓고 있어야 되나 예를 들면 내가 비누를 써야 되는데 비누가 지금 당장 없어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비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 산업적으로 앞으로 필요할 만한 아이템들을 미리 조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가랑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조금 쟁여놓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수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변해요. 가격이 변하고 이제 필요한 양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예측을 잘해야지 또 이제 우리가 싼 가격에 좀 쟁여놓으면 우리가 또 싸게 물품을 만들어서 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높아지고 뭐 그런 거죠. 그럼 그 광물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니켈이 부족해. 그럼 니켈 비스무리한 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냐? 이거는 원소의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 배웠을 때 막 다이아도 만들어낸 이제 그거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요거 약간 연금술의 영역인데? 아 그래요? 인조 다이아도 결국은 카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카본이란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소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약간 진짜 기초를 바꿔낼 수 없다는 얘기. 그 이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중국이랑 일본이 싸운 적이 있어요.
저게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사건이었는데요. 저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 영토 분쟁하는 그 섬 지역이 있어요.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는 데가 있는데 2010년도 저때 8월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어선이 네.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일본 해경이 가서 너 우리 영토인데 침범했다. 그래서 그 어선을 일본으로 납포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라고 했어? 야 당장 풀어줘라. 거기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한 건데 왜 잡아가냐? 그렇지. 당장 풀어줘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못 풀어준다. 그랬더니 중국이 뭘 했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 행동만 했어.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렸어. 일본에. 히토류를 일본에 우리는 수출 안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일본 정부가 며칠 만에 풀어줄게요. 어선을. 풀어줬어. 결국 일본 정부 항복하고. 며칠 걸렸을 것 같아. 3일 예측합니다. 어떻게 알아? 기억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한 거 아니야? 그런가? 야, 찍어도 맞죠? 진짜 3일 만에 풀어줬어. 항복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자원 전쟁이다 그런데 약간 이 전까지만 해도 약간 이제 우리가 세계 넘버원은 미국이고 넘버 투는 일본이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요걸 기점으로 넘버 투가 약간 중국으로 바뀌는 듯한 그런 이제 중국도 이러면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자원만 하나만 갖고도 일본이랑 이제 이게 싸움이 되는구나. 힘을 얻으니까 그래가지고 기사들 보면 이제 야, 그럼 이거 중국이 히토류를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이러면 얘가 이거 갖고 무기를 휘두르면 우리나라는 어떡하지? 그때 2010년도에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기사 보면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네. 이게 약간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14년 전 얘기지만은 근데 이게 작년 기사예요. 2023년 아직도 이러고 12월. 있어. 네. 중국은 뭔가 지금 미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얘는 히토류가 무기야. 그렇죠. 히토류가 무기야. 이제 약간 잘못 알고 계신 게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어서 중국이 이거를 이게 하고 있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히토류 하면은 중국에서 제일 중국이잖아. 많이 난다고. 근데 이게 히토류는 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 진짜? 북한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호주, 미국, 브라질 뭐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많고 히토류는. 근데 왜 그럴까? 왜 기술이 있나? 뭔가 이게 히토류는 뭐냐면은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할 때요. 발암 물질을 포함해서 좀 환경 오염을 엄청나게 시키는 좀 물질이에요, 히토류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특히 선진국들은 이게 환경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있어도 캐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물론 중국이 매장량도 많긴 하지만 생산을 독점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90 몇 프로를 자기네들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환경오염, 발암물질 감수하고라도 그쵸. 우리는 다 만든다. 그렇죠. 중국은 모든 거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그쵸. 몰랐어요. 그 히토류 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다는 거,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는 몰랐네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핵심 광물 자원은 이제 보면은 결국은 수요, 공급, 국내 상황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네. 수요는 뭐냐면은 이게 핵심 광물 자원이 산업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필요해. 근데 공급적인 문제도 보면요. 특정국 몇몇 국가에 이것들이 몰려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게 이거 우리가 잘만 하면 우리가 이거를 무기화해가지고 어떤 외교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힘 좀 쓸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슬슬 무기화하기 시작했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한 몇 년 전에 원광 수출 금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캐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련을 하고 선광을 해서 이제 순수하게 뽑아내야 되잖아. 네. 그거를 공장을 자기 나라에 지라는 거야. 인도네시아에. 그냥 돌 캐가지고 가져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산업이 좀 작잖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원광 수출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너네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을 가져가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공장도 짓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주겠다. 그렇게 해야 가져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 밖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무기화하기 시작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네. 털을 좀, 핵심 광물 자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털을 좀 잘못 잡으셨어요. 그거를 아쉽게. 하지만 광기토 대왕님이 약간 늘려놓긴 했었는데 늘려놨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매장된 게 거의 없어. 95% 이상은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의 이런 어떤 변화, 공급 변화, 수요 변화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핵심 광물 자원이라는 말이 한창 이제 요새 좀 뜨는 말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약 6대 전략 광종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 비슷한 전략. 비슷한 말이 좀 약간 촌스러워 보이죠. 광종. 광종? 그러면서 뭐 유연탄, 그다음에 뭐 우라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거의 자주 개발률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어차피 우리나라에 없어. 네. 근데 해외에 자주 개발률을 높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자주 개발률이란 건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 기업이건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소유를 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산을 소유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우리 건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국가가 물론 정책적으로 하면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우리나라 우리 거죠, 우리 거. 광산에서 나오는 그 핵심 광물 자원을 사는 게 아니고 네. 광산을 직접 소유해서 우리가 직접 캐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주개발률이라고 부르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28%예요. 그건 꽤 되네요. 이게 엄청 최근에 늘어난 거예요. 28%면은 뭘 기준으로 28%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전략 광종이 있으면 네. 그게 우리가 전체 우리가 수입하는 양 중에 우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거. 소유권. 그게 28%라는 거야. 그럼 이게 28%가 되게 커 보이잖아요. 네. 10개를 가져오면 7개는 아직도 그냥 사온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긴 3개만 하죠. 우리 거라. 우리가 직접 우리가 보유하기 위해서 캐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근데 3개라도 갖고 있는 게 어디야?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40%, 50%까지 늘리는 게 목표고요. 네. 일본은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어요. 일본도 자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도 대부분 수입하는데 일본은 지금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일본은 벌써 됐어요. 우리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이거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가운데 보면 뭐 배터리, 연료전지 쭉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면은 뭐 빨간색으로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뭐냐면은 이게 얼마만큼 원료가 잘 공급되냐 좀 불안정하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화살표를 잘 보시면요. 이 제품하고 기술 중에 불안정성이 좀 높은 것도 있고요. 네. 좀 낮은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1차원적인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나 같은 기술이어도 하나만 갖고 만들진 않잖아, 우리가. 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개인데 어떤 거는 좀 공급이 좀 그래도 좀 낮고 어떤 건 어렵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사오면 되지? 우리가 없으면 해외에서 수입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비싸게 사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제품값이 비싸져요. 그럼 우리가 수출할 때 경쟁이 불리하죠. 네. 그러니까 공급도 안정되지만 최대한 싸게 사와야 돼요.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핵심 광물 자원이 뭐냐를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인트로 끝. 좋습니다. 되시겠죠? 좋습니다. 네. 이제 핵심 광물이 지금 뭔지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핵심 광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죠. 찾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집에 뒤에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그렇죠. 몰려 있단 말이야. 우리 광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광산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OWLH. 육하 원칙. 근데 육하 원칙이죠. 아, 육하 원칙. 영어로 육하 원칙인데 여기서 Y. 왜? 요거는 뺐어.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거를 Y를 이제 따지는 알고 순간 우리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되고 힘들어져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where를 2개를 넣었어요. where to, where from. 그러니까 where가 2개인데 그래서 첫 번째 where to. 그러면 얘네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탐사하려면.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지구과학 시간에 좀 보시지 않았어요? 한 40년 전에 본 40년. 근데 40년 전에 이거 안 배웠어. 이게 상당히 최신 이론이거든요. 40년 전 교과서에는 없었어. 나는 본 거 같은데. 근데 이게 판고전적인 거고 이제 해양 지각이 순환하고 멘틀이 멘틀이 올라고 이런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얘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노란색으로 세로로 쭉 뭔가 보시죠? 멘틀 네. 플룸이라고 써있는 저게 이제 멘틀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산이구나. 저게 뭐냐면 하와이야. 하와이가 저렇게 만들어져. 네. 그리고 저기서 지금 오셔닉 플레이트라고 써 이제 이게 파란색 해양판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섭입되고 있는 거 대각선으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구라고 부르죠. 네. 일본 앞 해양판이 마리아나 들어간 거. 해구. 그런 거. 그쪽.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슬랩이 해양작에 들어가서 또 순환을 하고 이렇게 긴 주기를 순환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판구조론 속에서 저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저런 걸 이해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것도 중요해요. 언제 만들어진 거야, 얘네가? 광물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얘네가 그 걔네를
포함하고 있는 땅 아니면 걔네 광물 얘네가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얘네가 언제 만들어졌으면은 요 비슷한 시기에 또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철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지, 그렇지. 제철이야. 그러니까 야. 시즌을 알 수가 있는 타이밍이 엄청 야. 중요한 거예요. 맞네. 그래서 요거는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에서 이게 그렇죠. 우라늄이 납으로 방사성 붕괴를 해, 방사성 붕괴를. 그리고 뭐 또륨은 납으로 하고 뭐 아르곤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 방사성 동위원소의 비를 측정을 해서 알 수 있어. 얘네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그래서 쟤네는 자연 분괴하는 거야. 자연적으로 쟤네는 그냥 네. 분괴를 해서 저 납이 돼요. 238 우라늄이 206 납이 되는데 저 광물에서 저 상대적인 비를 측정하면 우리가 얘네가 언제 만들어졌구나. 요걸 알 수 있어. 근데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부서밖에 못해요. 전 저거 측정하는 거 보러 간 적 있어요. 이름이 뭐였지? 저 슈림프. 슈림프. 이름이 슈림프였어요. 이름이 되게 독특했다라고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약어인데 그게 이제 보면 기기가 이렇게 새우 등처럼 새우 등처럼 폈어요. 이렇게 휘어 그래서 이제 있어요. 슈림프인데 그 기계들을 몇 개를 이용해서 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생성된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또 동위원소가 뭐 우라늄 납도 있고 뭐 토륨 납도 있고 여러 페어들이 있어요. 두세 개 페어를 갖고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페어를 한 부서, 한 건물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저희 기관 정도와는 한두 개 정도밖에 더 없을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큰 게 이건 우린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거 모든 걸 이렇게 한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뭘 캐야 돼? 어떤 광물 자원을 캐야 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유체 금속 침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사실 이게 우리 자원 지질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체나 마그마라고 생각하면 얘네가 금속을 갖고 이동을 해가지고 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침전을 시켜놔야 돼요. 모아놔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윤희님이랑 항성님이 이제 우리가 끝나고 나갔어. 네. 이게 발에 뭐 채이는 거야. 봤더니 돌멩이 하나가 있었어요. 얘를 길바닥에 그냥 일반적인 돌멩이에요. 네. 그 돌멩이 집었어. 그 안에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 함량이. 분석을 했어. 그럼 거기에 금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일반적인 돌이야. 우리가 평균으로 생각합시다. 없을 것 없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있어. 금은 있어. 그 돌에도 있어요. 금이 함량이. 근데 농도가 1ppb예요. 그거 평균이. 없는 거지. ppb. 있는 없는 건 아니지.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있어. 있는데 자, 이 1ppb가 어떤 의미냐? 돌 1000톤. 돌 1000톤에 금이 1g 있는 거야. 1g. 있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체나 마그마가 얘네들을 잘 갖고 모아서 움직여서 한 곳에 딱 얘네들 침전시켜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거길 찾아서 걔네들 개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을 모아서 이동시켜서 한 곳에 모아놓는다. 그렇겠네. 왜냐면은 다 들어있다고 하면은 마그마는 다 녹이잖아요. 그 돌들을. 그렇죠. 그럼 그 안에 금이 녹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금들만 어디 한 곳에 모이는 그렇지. 거야. 그 모임들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애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인 걸 찾아낸다. 누굴 만나야 되냐? 아, 김영민 박사님 만나야 그치. 되냐? 누가 도대체 얘네를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누가 얘네들을 옮겨놓냐? 누가? 마그마, 유체. 얘네 마그마가 옮겨놓냐, 유체가 옮겨놓냐, 물이 옮겨놓냐, 아니 뭐가 옮겨놓냐? 누가 얘네들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옮겨놓냐? 이것도 중요해요.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지. 누가 도대체 얘네를 여기다 갖다 놨냐? 저 맨 밑에 보면은 플루이드 보이시죠? 유체 아니면 마그마, 빨간색이 마그마인데 저런 식으로 누가 얘네들을 갖고 가가지고 저렇게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얘네들을 갖다 놨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놨어. 그럼 도대체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다음에 어디서 왔냐, 기원이 어디냐. 두 가지는 우리가 동위원소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키워드에 동위원소 추적이라는 우리 또 제가 키워드 하나 넣었었잖아요. 네. 동위원소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얘네가 어디서 왔냐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뭐 구리잖아요. 네. 그럼 보면은 5개 정도만 예를 들었는데 뭐 화산, 얼음, 물, 뭐 생물, 바닷물 여러 가지들이 동위원소 값들이 조금씩 달라. 얘네가 값들이 조금씩 달라. 그럼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뭐 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크롬, 몰리브데넘, 철, 아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저기 보면은 뭐 광산, 배수, 바닷물, 땅속 지각 전부 다 어때요? 값들이 동위원소 값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광물이나 암석의 동위원소 값을 분석을 하잖아. 그럼 그 값을 갖고 아 얘네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동위원소 추적자 아니면 동위원소 추적 연구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동위원소가 보면은 중앙에 뭔가 좀 핵에 몰려 있고 네. 외곽에 좀 뭔가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 게 뭐죠? 전자. 전자야. 근데 전자는 동위원소는 전자는 좀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 가벼워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워서 쟤는 진짜 좀 무시합시다. 핵에 뭐가 있냐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어요. 근데 동위원소 뭐냐면은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저기서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녹색입니다. 양성자는 똑같아 개수가. 네. 근데 분홍색 빨간색에 보이는 N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성자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빨간색. 그러니까 어떻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뭐냐?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는 똑같아서 같은 원소야. 근데 무게가 다른 거야. 그래서 무게가 달라서 같은 화학적 성질은 갖고 있지만 무게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거야. 물리적으로. 화학적 성질은 같되 무게가 다르니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곧 아주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조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종이연속 답을 우리가 조성을 알아내는 거죠. 무거운 게 맞냐, 가벼운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왼쪽 박스가 마그마라고 써 있는 박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물이라 써 있는 박스가 있고 여기 이제 저희 구리동위원소를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리동위원소 두 개예요. 네. 63하고 65가 있어요. 질량수가. 네. 63은 가벼운 놈, 65는 무거운 놈. 네. 자, 이제 이게 63은 7개 정도가 있고 네. 65는 3개가 있어요. 7대 3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자, 근데 뭔가 일이 일어났어. 네. 그래서 광물이 만들어지니까 구리가 마그마에서 광물로 옮겨가요. 자, 옮겨가는데 잘 보세요. 위에 초록색 가벼운 게 7개가 옮겨가요. 네. 자, 그러면 7개 원래 무거운 건 원래 몇 개가 있다고 했지? 3개. 3개. 그럼 몇 개가 움직여야 돼, 원래는? 3개. 3개요. 세 개가 움직이면 비가 똑같이 되는 거죠. 비가. 네. 상대적인 네. 비가. 네. 근데 움직일 때 무거운 놈이 한 놈 더 간 거야. 예를 들어서 네. 더 갔어요. 자, 그러면은 비가 어떻죠? 마그마는 무거운 게 어때요? 7대 3으로 있다고 그랬죠. 7대 3이 있었는데 무거운 게 더 갔으니까 무거운 게 적어지죠. 아, 그렇죠. 근데 광물은 어때요? 무거운 게 하나 더 왔으니까 더 더 많아. 많아지죠. 무거워져요. 그럼 마그마는 가벼워졌고 광물은 좀 무거워진 거야. 구리 동위원소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아, 동위원소 값이 좀 크네, 작네 이걸 통해서 아 얘가 마그마에서 왔겠네, 아니면은 뭐 어떤 작용을 겪었겠네, 어디서 왔겠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아, 저런 식으로 저런 알수 식으로. 있다는 거구나. 저게 마그마에서 온 건지 아니면 뭐 물에서 온 건지. 그치, 아니면 뭐지 흙에서 온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저것들이 질량이 우리가 뭐 무겁다 가볍다 표현했지만 굉장히 작은 차이예요. 네, 미세한 차이죠. 엄청 미세한 차이에서 저걸 또 분석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저예요. 작년 여름인데 저 뒤에 기역자로 생긴 거 보이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역자 저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네. 근데 저게 한국말이 더 어려워. 다검출기,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라고 부르는. 저도 아직 한국말로 제가 저 기기를 담당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MC-ICP-MES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MC-ICP-MES 약어로 부르는데 풀었으면 영어도 엄청 더 길어. 그래서 좀 이제 MC-ICP-MES를 부른 저 기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저 동위원소 조성을 분석하는데요. 토치라고 보이는 데가 입구야. 저기다 우리가 용액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요. 분석을 하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나갑니다. 그럼 저 빨간색으로 표현된 공 모양 3개 보이시죠? 네. 네. 저 3개가 무게가 다 다르다고 해봐요. 네. 그럼 처음에 같이 가요. 같이 네. 3개 뒤섞여서 가다가 저 중간에 자석. 자석 보이죠? 저기를 통과하면서 자석을 만나니까 휘잖아요. 네. 근데 네. 무게에 따라서 얘네가 경로가 3개로 나뉜 거야. 무게에 따라서. 그러면 그 경로 그대로 이렇게 와서 검출기 쪽에다가 도착을 하면 전기 신호로 검출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기기가 뭐였어요? 다 검출기. 검출기가 많다는 거야. 여러 개를 동시에 분석한다는 거죠. 무게가 다른 것들이 각각 저렇게 자석을 지나올 때 경로가 나뉘면서 저렇게 쭉 와서 검출기로 검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무거운 놈 얼마, 중간 놈 얼마, 가벼운 놈 얼마 이걸 분석해서 상대적인 비로 나타내요. 절대값이 아니야. 상대적인 비. 가벼운 놈이 몇 개 있을 때 무거운 놈이 몇 개 있더라. 이런 식의 비로 좀 나타내는 거죠.
제가 좀 담당하는 기계 저런 것들로 저희가 좀 기관에서 하고 자 이게 이제 구리 얘기예요. 자 우리 핵심연물 저항 구리 얘기 나왔잖아요. 네. 자 저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청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저게 다 뭐냐면은 마그마랑 비슷한 값이야. 구리의 값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0 근처에 있어요. 밑에 0 보이세요? 0 근처인데 저 맨 위에 있는 게 제가 연구한 결과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0 근처에도 막 몰려 있잖아, 값들이. 네. 그럼 맨 위에 보면은 마그마에서 온 것들이 좀 있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X 표시된 것들이 좀 막 플러스 쪽으로 막 가 있는 값 보이세요? 네. 제 네. 맨 윗줄에? 네. 저거는 좀 0에서 많이 벗어났어. 그럼 저 구리는, 저 핵심연물 자원은 마그마 말고 다른 영향도 좀 받았겠구나. 그럼 뭘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같이 전부 다 플러팅해서 쓴다는 거죠. 아까 제가 추적한다고 했잖아요. 저런 그래프나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도 하고 이러면서 추적을 한다는 거죠. 구리 하려면 구리동에서 분석하는 거고, 네. 철 찾아가려면 철동에서 분석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광물함 확보하기가 진짜 쉬운 예, 일이 쉬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인트로가 좀 길었고 지금부터 사실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왜냐면 현장 사진들을 잔뜩 넣었거든요. 제가. 이게 재밌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